당신의 병은 이것으로 시작되었다. 암,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치매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인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5가지 대표 질병입니다. 이 질병들은 증상도 치료법도 다양하지만 이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질병들이 모두 염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산라이프 출판, 정세현 지음의 염증 해방입니다. 이 책은 한의학 박사이자 음식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식치 전문가인 정세현 한의사가 염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염증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한 책입니다. 저자는 염증으로 고생했던 어린 시절 기억과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생활 습관 등을 총망라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책 내용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염증을 달고 사는 이유.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여쭤보니 잠시 멈칫하다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쪽지를 꺼내듭니다. 가끔 증상이 너무 복잡한 경우에 이렇게 적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내내 염증에 시달렸어요. 봄에는 생전 처음 비염이 생겨 너무 고생했고 관절염 때문에 소염제도 오래 먹었어요. 그랬더니 설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라며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잘 낫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약을 너무 오래 먹어서 그런지 속도 계속 안 좋아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 쉬기도 했거든요. 그때 좀 회복되나 싶더니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또 병원에 갔더니 전정신경염인가? 귀에 염증이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또 먹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울증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병원만 다닌 것 같은데 제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40대 초반 환자의 사연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수많은 염증을 달고 사는 이유는 뭘까요? 이분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병을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짐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법,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법, 면역력을 증강하는 법을 열심히 검색해 보죠. 영양제나 각종 건강식품을 챙겨 먹으며 어떻게든 면역력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스스로 몸을 챙기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염증은 면역력이 부족해도 잘 생기지만 과해도 잘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면역력이 부족할 때, 면역력이 떨어져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항하는 힘이 약해지면 감기, 대상포진, 노로바이러스 등에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도 중에 상부에 해당하는 코, 인두, 목구멍, 후두 부위 같은 상기도나 피부, 장 등의 염증 반응이 나타나지요. 사실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같은 환경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남들보다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는 이유는 바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수를 늘리고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키워야 각종 염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과할 때, 반대로 면역력이 너무 항진, 즉 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침입자에 너무 과하게 반응한 나머지 면역 전쟁을 대규모로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급성 염증 반응에서 간혹 나타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뿐 아니라 젊은 20대에서 30대에게도 위험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면역이 너무 약해도 방어가 안 되겠지만 면역이 쌩쌩한 데다 심지어 젊다면 처음 보는 바이러스에 그래, 세게 한번 붙어보자 하고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면역의 과도한 작용으로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대량 방출되고 이것이 폐와 정상 조직까지 공격하는 대규모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에도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작은 먼지 입자나 꽃가루 등에 반응해서 콧물, 재채기로 발현되는 괴로운 비염을 달고 사는 알레르기성 질환이 대표적이죠. 우리 몸을 한 나라에 비유한다면 면역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이 과하다는 것은 군인이 너무 많다는 뜻과 같습니다. 군인들의 감시가 과해지면 아군을 적군으로 여겨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염증은 만성화됩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답이 아니죠. 오히려 면역을 안정시켜야 비로소 지긋지긋한 만성 염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면역을 조절하는 키, 장 공장. 면역 조절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지만 이를 위해 개발된 약이나 영양제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이 있지요. 몸속 미생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인체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를 총칭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바이치만 연구소에 따르면 사람의 세포수를 30조 개라 추정했을 때 미생물의 수는 그보다 더 많은 38조 개. 장내 미생물의 총 무게는 약 200g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6만 건이 넘는 논문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질병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면역 조절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면역을 강화하거나 약화하기도 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심지어 뇌가 기능하는 방식까지도 통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면역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장은 장내 미생물이 일하는 공장입니다. 미생물은 장 공장에서 먹고 자고 활동하면서 건강에 매우 유리한 물질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들이 생산하는 주된 물질은 대부분 짧은 사슬로 연결된 모양이라
단쇄 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뷰티르산이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식욕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하고 손상된 장 점막을 복구하는 등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비롯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미생물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먹이를 먹고 난 후 분해해서 만들어낸 단쇄 지방산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면역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제1조건은 장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잘 먹이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장을 상시 풀 가동시켜야 합니다. 만약 장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할 뿐만 아니라 쉽게 살이 찌고 식욕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염증이 자주 생기고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나 과민성 반응 등이 생기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뇌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나타나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동시에 면역 균형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내 몸 반려균과 함께 사는 법. 매일 햄버거만 먹는다면 장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햄버거의 총 무게는 230g 정도인데 기본 재료를 살펴보면 빵과 빵 사이에 소고기 패티가 있고 양상추, 양파, 치즈, 그리고 드레싱 등이 추가됩니다. 만약 소고기 패티가 2장 들어간 햄버거라면 칼로리가 약 583칼로리인데 여기에 감자튀김, 콜라까지 더해 세트 메뉴로 먹으면 칼로리는 1000칼로리까지도 훌쩍 뛰어오릅니다. 이렇듯 햄버거는 칼로리가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기껏해야 양상추, 양파 정도가 있겠네요. 먹는 양에 비하면 10g도 안 되는 정말 적은 양이지 않나요? 장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밝혀내기 위해 킹스 칼리지 런던의 팀 스펙터 교수는 10일간 햄버거만 먹은 사람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비용을 주고 열흘간 M사 햄버거와 콜라만 먹게 했죠. 아들은 이 기간 동안 매일 대변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로 보냈는데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에는 약 1,400여 가지 박테리아가 존재하는데 그중 40%가 파멸된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미생물을 위한 음식을 따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장내 미생물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며 종류의 다양성 역시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미생물이 굶게 되면 일할 기력이 없으니 장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그로 인해 뷰티르산의 생산이 감소해 면역 조절력 또한 떨어집니다. 이는 곧 잦은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키우려면 우리는 장내 미생물, 즉
장내균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장내 상주균은 우리 몸속에서 평생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려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반려식물에 애정을 쏟는 만큼 반려균에도 관심을 주고 잘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려균을 든든히 먹이고 계신가요? 내가 주로 먹는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배달 음식 위주의 식단은 아니었는지, 이 음식에 반려균이 배부르게 먹을 먹잇감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이지요. 장내 미생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섬유소입니다. 일반 성인 기준 섬유소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에서 25g인데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섬유소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유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과 함께 7대 영양소로 지칭될 만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영양소로 분류되며 장 공장을 활발히 돌리는 연료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 조절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평소 섬유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면역 균형을 되찾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당장 반려균을 잘 먹이시길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염증에서 벗어나는 길. 일단 제대로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염증을 낮추는 섬유소. 염증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섬유소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유소는 섬유 형태의 탄수화물로서 인간의 소화효소가 분해하지 못하는 3당류 이상의 다당류를 말합니다. 섬유소는 식품이 아닌 종이 등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용 가능한 섬유소를 묶어서 식이섬유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를 짧게 줄여 섬유소 또는 섬유질이라고도 부릅니다. 섬유소는 크게 물에 녹지 않는 섬유소와 물에 녹는 섬유소로 나뉩니다. 물에 녹지 않는 섬유소는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데 리그닌, 키틴, 셀룰로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셀룰로스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 새빨간 대추의 껍질인데 말린 대추를 통째로 물에 넣고 끓이면 불용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스 때문에 속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잘 우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추로 차를 끓이거나 약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찢어서 물에 넣고 끓여야 합니다. 대추 껍질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지 않고 버리는 알록달록한 과일 껍질은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샐러리 등 각종 나물의 질긴 부분이나 우엉,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 흰쌀, 밀가루를 제외한 현미, 밀기울, 팥, 귀리 같은 통곡물에도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물에 녹는 섬유소를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데 베타글루칸, 이눌린, 펙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귤, 바나나, 사과,
자두, 살구 등의 과일과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 버섯 등이 있습니다. 곡류 중에는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가장 많습니다. 섬유소 중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은 주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러나 불용성 식이섬유 또한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기에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스펀지처럼 끌어들여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숙변을 청소합니다. 또한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하고 배출해서 장내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따라서 염증을 없애려면 음식을 통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섬유소는 대체로 변비에만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염증을 다스리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식단은 장의 pH와 장 투과성을 조절하여 염증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는 6.7g, 검은콩 2큰술에는 5.2g, 양배추 70g에는 5.7g, 작은 크기의 배는 5.5g, 중간 크기의 바나나에는 대략 3.1g의 섬유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 샐러드 또는 나물 반찬을 작은 그릇으로 2-3접시, 과일 1회 분량을 하루 2번 정도 섭취하면 하루에 챙겨야 할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소 섭취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섬유소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탈이 난다는 것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를 과잉 섭취할 경우 장내 미생물의 분해 작용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장이 예민한 사람은 가스가 차고 복통, 설사 등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용성 식이섬유를 과잉 섭취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60g 이상의 섬유소를 섭취하면 미량 영양소인 철분, 칼슘, 마그네슘, 아연, 무기질과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기 어린이, 빈혈이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섬유소 섭취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려균을 살리는 맥 다이어트.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고 장내 미생물에게 도달하여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을 전문 용어로 맥이라고 합니다. 미생물 총 접근 가능 탄수화물의 약어이지요. 사람이 맥을 섭취하면 그대로 장내 미생물에게 전달되고 이들의 먹잇감이 되어 반려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매 끼니마다 맥을 챙겨 먹는 이른바 맥 다이어트를 하면 장 공장이 매우 활발하게 돌아가고 각종 염증성 질환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섬유소 중 셀룰로스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는 사람도 미생물도 소화시킬 수 없으므로 맥에서 제외됩니다. 맥 다이어트는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몸속 장 공장에서 일하는 미생물의 종류는
1400가지가 넘는데 각각의 미생물에 따라 소화하는 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미생물 종은 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을 주로 섭취하고 어떤 종은 사과 껍질에 있는 펙틴을 주로 먹습니다. 그러니 내 입맛에 좋은 식품만 가려서 섭취한다면 식성이 다양한 미생물을 골고루 돌볼 수 없게 됩니다. 맥에는 크게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7가지 맥을 다양하게 섭취하되 같은 종류에 해당하는 맥 중에서 나의 체질과 현재 건강 상태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는다면 효과는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자신의 체질을 정확히 모른다면 일단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맥은 통곡류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쌀, 밀, 보리 등의 곡류를 말하는데요. 쌀로 말하면 백미가 아닌 현미, 밀로 말하면 밀가루가 아닌 통밀이 통곡물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맥은 콩류입니다. 검정콩, 약콩, 완두콩 등 모든 콩이 해당되며 콩으로 제조한 두부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맥은 견과류입니다. 신선한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넛 등은 맥 다이어트의 중요한 식품군이지요. 네 번째 맥은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살구, 자두, 체리 등이 해당되는데 특히 사과, 배, 참외 등의 경우 깨끗하게 세척해 껍질째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껍질에 맥이 풍부하니까요. 다섯 번째 맥은 채소류입니다. 감자나 고구마 같은 전분이 많은 채소가 아닌 양배추, 치커리, 케일처럼 잎을 먹는 엽채류, 그리고 양파, 마늘, 비트, 연근, 당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 맥은 해조류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톳, 감태 등은 반려견을 먹여 살리는 고마운 음식이지요. 맥 다이어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7번째 식품군은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쌀이버섯, 새송이버섯을 포함한 모든 버섯 종류가 반려견을 살리고 장을 돌보며 나아가 염증 조절에 기여하게 됩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온다면 3가지 습관을 피하세요. 장이 건강한 사람은 늘 뱃속이 편안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시로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도 자주 나옵니다. 걸을 때마다 방귀가 나와서 민망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진료실에 찾아와 이런 고충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방귀는 장에 쌓이는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생리현상이기에 하루에 10회에서 20회 정도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속이 부글부글하거나 하루 20번 이상의 방귀를 낀다면 이는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내 가스는 대부분 장 속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음주와 흡연을 하는 사람,
그리고 수면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장내 환경이 쉽게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에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데 앞서 언급한 항생제, 술, 담배를 자주 접하는 습관과 수면 부족을 개선하는 것 외에 일상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게 먹는 습관,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음식을 허겁지겁 빨리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고 대량의 공기가 위장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입으로 마시는 공기는 뱃속 가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면을 먹을 때 후루룩 흡입하면 식사 후에 방귀가 쉴 새 없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면을 흡입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한 입씩 천천히 먹으면 뱃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가스가 자주 차는 분이라면 평소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음식은 한 번에 30번 이상 씹고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장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긴장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지나치게 긴장하면 자연적으로 장도 긴장합니다. 장에는 엄청난 숫자의 신경세포가 있어 함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장신경이 긴장하면 장 근육이 경직되어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 장 근육이 과민 반응하면 과도한 수축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가 쉽게 찰 뿐만 아니라 복통, 설사, 변비도 자주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방귀가 자주 나오고 더불어 통증이나 배변에 문제가 동반된다면 혹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닌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정신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건강을 위해 버려야 할 마지막 습관은 찬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장관의 온도가 즉각적으로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위장관의 운동성도 함께 줄어드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위장관의 온도를 다시금 높이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장의 움직임은 회복되는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게 되면 운동성은 다시 뚝 떨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위장관 전체의 연동 운동도 점점 무력해집니다. 즉, 잘 안 움직이게 되죠. 이 경우 음식물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오랜 시간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고 수분을 빼앗긴 대변으로 인해 변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사람이라면 찬물, 찬 음료를 멀리하는 습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가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공복에 찬물을 들이켜는 분들이 계시지요. 공복의 찬물은
장 경련을 유발해 변이를 일으키는 것뿐입니다. 이런 습관은 장을 무력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장이 예민하다면 포드맵. 포드맵은 장내 가스를 많이 생성시키는 음식을 뜻합니다. 정확하게는 소화나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장에 남아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기 쉬운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그리고 폴리올을 포함한 음식들인데 이들의 영문 앞글자만 따서 포드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장이 예민한 사람은 포드맵을 반드시 피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예 먹지 않는다면 당장은 가스로 속이 불편할 리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장 건강이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포드맵 음식들은 장내 미생물의 먹잇감이 될 뿐만 아니라 손상된 장벽을 복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장이 안 좋으면 무조건 저 포드맵 식사를 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후 설명할 3단계 식사법을 통해 포드맵 섭취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포드맵이 많이 포함된 대표적인 음식 종류를 알아보고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식사해야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먹이, 포드맵 대표 식품. 첫 번째 포드맵 식품은 과일 중앙에 커다란 씨앗을 가지고 있는 핵과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사과, 배, 복숭아, 자두가 있는데 이런 핵과류 과일은 포드맵 성분이 많아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며 포도,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키위, 바나나 같은 과일은 포드맵 성분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가스를 덜 생기게 합니다. 두 번째 포드맵 식품은 채소 중 배추를 비롯한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십자화과 채소와 파, 마늘, 양파, 부추와 같은 백합과 채소입니다. 모두 과당이 결합한 프룩탄과 황화합물이 풍부한 채소들이라 가스를 많이 생성하며 심지어 지독한 방귀 냄새를 만듭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 양배추즙이나 양파즙, 과일 주스 등을 챙겨 먹는 분들이 많은데 과당이 농축된 형태인 건강즙이나 건강주스는 체내에 가스를 더 많이 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비해 채소 중 포드맵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로는 당근, 호박, 시금치, 상추, 오이, 생강 등이 있습니다. 가스를 늘리는 세 번째 포드맵 식품은 인공 감미료입니다. 껌으로 잘 알려진 자일리톨과 소르비톨, 에리스리톨과 같은 당 알코올이 대표적인데 껌과 사탕을 비롯한 무설탕을 표방하는 식품에 많이 쓰입니다. 이런 당 알코올은 단맛과 청량감을 내면서도 설탕보다 칼로리가 낮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설탕의 대체제로도 많이 활용되지만 분해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장내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잦은 방귀가 고민이라면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미료 중에는 자일리톨, 소르비톨, 에리스리톨, 꿀, 올리고당, 옥수수 시럽,
액상과당은 고포드맵 감미료에 속하고 그에 비해 메이플 시럽이나 스테비아, 설탕 등에는 포드맵이 적게 들어 있습니다. 가스를 늘리는 네 번째 포드맵 식품은 콩입니다. 바로 콩 안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때문인데요. 올리고당은 인체의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습니다. 섭취 상태 그대로 대장까지 도달한 뒤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므로 가스가 많이 생성되지요. 콩을 농축한 콩물이나 두유는 더 그렇습니다. 콩은 충분히 불리고 발화시킨 뒤에 껍질을 벗기고 익혀서 먹어야 가스가 덜 생깁니다. 참고로 콩류 중에서는 완두콩이 저포드맵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잡곡류 중에서는 보리, 밀, 호밀 등의 포드맵이 많고 현미, 백미, 찹쌀, 곤약쌀은 포드맵이 적습니다. 우유를 비롯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치즈 같은 유제품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포드맵 음식으로 우유 속의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드맵 다이어트 3단계 식사법. 요즘은 방송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건강 정보를 많이 접합니다. 병원을 찾은 한 환자분의 경우 방송을 통해 포드맵이 많은 음식을 피하라라는 정보를 접하고 양배추, 사과 등을 끊었더니 속이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후에 모든 포드맵 식품을 다 끊었다고도 하셨습니다. 너무 좁은 시야로 정보를 습득해 벌어진 참사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저포드맵 식사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저포드맵 식사를 이어갈 경우 장내 미생물이 굶어 죽거나 미생물총의 균형이 깨지고 무너진 장벽의 복원이 더뎌집니다. 장벽을 구성하는 주재료는 포드맵이 많은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장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장벽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포드맵 속 성분들입니다. 그러니 저포드맵 식품은 좋고 고포드맵 식품은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포드맵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도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장이 안 좋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장벽이 손상되어 연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포드맵 식품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알레르기 음식처럼 평생 멀리해야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먼저 고포드맵 음식 위주의 식사를 멈추고 농축된 즙이나 주스류도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포드맵 식사를 하되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하세요. 이를 포드맵 3단계 식사법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장이 포드맵 음식에 적응할 시간을 넉넉히 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들이 이유식을 할 때 음식 종류를 한 가지씩 추가해 나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드맵 3단계 식사법은 포드맵이라는 개념을 제일 처음 소개한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에 위치한 모네시 대학교 연구진이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1단계 0에서 6주간
장에 가스를 많이 차게 하는 음식인 고포드맵 음식을 제한합니다. 고포드맵 음식을 잠시 안 먹는 것만으로도 복부의 불편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을 70% 정도까지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장이 안정되면 2단계 재도입 단계로 넘어갑니다. 3일 동안 고포드맵 음식을 한 가지씩 먹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첫날에 사과를 조금 먹어보고 괜찮으면 다음날, 그 다음날 양을 조금씩 늘리는 것입니다. 먹는 도중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속이 불편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뱃속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른 식품군에 있는 다른 고포드맵 음식을 선택해 같은 방법으로 시도해 봅니다. 3일간 고포드맵 음식을 시도했다면 이후 3일은 1단계 저포드맵 식단을 섭취해 속을 안정시키는 3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를 개인화라고도 하는데 앞선 과정들을 통해 자신에게 잘 맞는 고포드맵 음식들을 하나씩 찾아서 나만의 맞춤 포드맵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단계별 식사법을 통해 식단을 구성하게 되면 장이 약했던 사람이라도 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면역 조절력을 길러 결국에는 만성 염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개인 맞춤 식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염증 해방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 우리의 삶에 가장 위협이 되는 질병들, 암,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치매 등은 모두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초기에 발생한 염증을 제때 잡지 못하고 결국 생명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질병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염증이 발생하는 때에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뿌리를 파헤쳐 그것을 치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소개하는 다양한 염증 해방 방법들을 바탕으로 염증에서 진정 해방되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